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 집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질 뿐이라는 걸. 집을 나서며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 돈 없어 괜찮아. 근데 이렇게까지 무시받을 줄은 몰랐어. 그 말이 내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다. 그날 나는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제 시험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나는 올해 78이다. 평생 흙만지며 살아온 그냥 시골 늙은이다. 아내는 75. 나보다 더 성실하게, 더 묵묵하게 이 논밭을 지켜온 사람이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다. 닭이 울고 안개가 논 위에 내려앉아 있고 나는 늘 그렇듯 삽을 들고 밭 가장자리를 고르고 있었다. 그때 마을회관 쪽에서 방송이 울렸다. 개발 관련해서 중요한 안내가 있습니다. 전 주민 참석 바랍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우리 마을이야 늘 도로 난다. 공단 들어온다.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된 적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회관에 모인 사람들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공무원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했다. 이 마을 전부가 개발구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날로 우리가 태어나고 늙어온 마을은 사라지게 됐다. 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나는 귀가 멍했다. 숫자가 잘 와닿지도 않았다. 평생 농사 지어도 만져보지 못한 돈. 사람들이 이제 고생 끝났다고 말했지만 내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돈보다 먼저 떠오른 건 한 가지였다. 이제 어디서 누구랑 늙어 죽어야 하나. 우리에겐 아들이 셋 있다. 첫째는 도시에서 사업한다더니 늘 바쁘다고 했고, 둘째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라지만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고, 셋째는 가장 말이 많고 가장 약속이 많았던 놈이다. 아내와 나는 그날 밤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전등 하나 켜놓고 마주 앉아 있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돈 있다고 애들한테 말하면 달라질까?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달라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돈이 있을 때만 부모인 건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했다. 보상금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기로. 있는 그대로 가진 것 없는 늙은 농부 부부처럼 아들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기로. 아내는 그 결정을 하면서 손을 떨었다. 혹시 마음 다치면 어쩌지? 그 말에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지금 다치는 게 낫지. 나중에 버려지는 것보단.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우리 부부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험이 될지, 그리고 가장 통쾌한 참교육의 시작이 될지를. 며칠 뒤 우리는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첫째 아들이 사는 도시로 향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아들들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줄 거라 믿고 있었다. 첫째가 사는 곳은 내가 평생 살아온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현관,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공기. 나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순간부터 알았다. 여긴 부모의 집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걸. 첫째 며느리가 먼저 얼굴을 내밀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다.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다. 미리 말 안 하고 오셨다는 불편함.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첫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고
나를 보자마자 한숨을 아주 짧게 내쉬었다. 아주 짧았지만 나는 그 숨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안부가 아니라 용건을 묻는 말이었다. 우리는 개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마을이 없어지게 돼서 잠시 머물 곳을 알아보고 있다.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부엌 쪽에서 말을 받았다. 아, 그럼 임시로 어디 계실 데가 없으신 거예요? 임시로. 그 단어 하나가 가슴에 박혔다. 우리가 이 집에 있을 수 있다 해도 그건 잠깐만 허락되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손주들은 방에만 있었고 우리는 TV 소리만 들으며 밥을 먹었다. 아내는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도 말하지 않았다. 괜히 눈치가 보였던 것이다. 밤이 되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어머님 혹시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부모가 아니라 일정이 필요한 손님이 된 기분을 느꼈다. 첫째는 며느리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애들 학원도 많고 집이 좀 좁아서요. 근처 고시원이나 실버타운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하나였다. 여긴 당신들 자리 아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이 아닌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다. 이불은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다. 아내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괜히 말을 하면 내 속에 쌓인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밥은 각자 먹는 분위기였다. 며느리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느라 바빴고 첫째는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우리는 밥상을 차려주겠다는 말도 듣지 못한 채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다. 집을 나설 때 첫째는 현관에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각자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각자 사는 세상이라면 부모는 왜 낳았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아내 손이 내 팔을 꽉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떨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나는 확실히 느꼈다. 첫째는 우리를 모실 생각이 없다는 걸. 하지만 아직 두 아들이 더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 그때는 몰랐다. 진짜 상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첫째 집을 나와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나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를 붙들고 있었다. 그래도 둘째는 다르겠지.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말수는 적어도 속은 괜찮은 놈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둘째가 사는 도시는 깔끔했다. 아파트 단지도 정돈돼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 공기마저 차분해 보였다. 나는 괜히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번엔 오래 묻지 않아도 되길 바랐다. 문을 열어준 건 둘째 며느리였다. 표정은 예의 바랐지만 눈이 먼저 우리 뒤를 훑었다. 짐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오래 있을 사람들인지 재는 눈빛이었다. 둘째는 안에서 나왔다.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기쁨도 반가움도 없었다. 그저 상황을 접수하는 공무원 같은 얼굴이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아내는 늘 그렇듯 말수가 줄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마을이 철거된다고 하더구나. 당분간 머물 곳을 알아보는 중이다. 둘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요즘 그런 데 많죠. 남일 이야기처럼 말하더니 이내 달력을 보며 말했다. 근데 저희도 생활 패턴이 좀 빡빡해서요. 그 말 뒤에 따라온 건 구체적인 불가능의 이유들이었다. 출근 시간이 이르고 퇴근이 늦고 아이 학원 스케줄이 있고 집이 조용해야 한다는 말까지.
며느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덧붙였다.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병원도 자주 가셔야 할 텐데. 저희는 맞벌이라 돌봐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틀리지 않아서 더 아팠다. 맞는 말로 부모를 밀어내는 건 차라리 욕보다 잔인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각자 휴대폰을 보느라 말이 없었다. 아내는 포크를 들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밤이 되자 둘째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 요즘 실버타운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설도 좋고 어르신들끼리 지내시기도 편해요.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도 열지 않았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물 내리는 소리 뒤에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그 울음을 듣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둘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현실이 있어서요. 현실. 그 단어가 그렇게 차갑게 들린 적은 없었다. 그 현실 속에 부모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이니까. 집을 나서며 나는 깨달았다. 첫째는 우리를 손님으로 봤고 둘째는 우리를 관리해야 할 문제로 봤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확실히 늙어 있었다. 그 늙음이 죄라도 된 것처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셋째가 남아 있었다. 가장 말을 잘하고 가장 효도를 약속했던 놈. 나는 마지막 기대를 그 이름 하나에 걸었다. 셋째는 늘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명절 때 술 한 잔만 들어가면 그 말이 더 커졌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마지막 희망을 남겨두고 있었다. 사람은 원래 마지막 기대를 쉽게 버리지 못한다. 셋째가 사는 곳은 빌라였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는 날 거라 생각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엔 며느리가 먼저 문을 열었다. 웃음은 가장 컸다. 그 웃음 때문에 나는 잠시 안심했다. 어머님,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말투는 가장 밝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불편해졌다. 너무 준비된 얼굴은 늘 계산이 숨어 있기 마련이니까. 셋째는 곧바로 나왔다. 아버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그래,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차도 나왔고 과일도 나왔다. 겉으로 보기엔 가장 살가운 대접이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마을이 철거돼서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셋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럼 보상금은 어떻게 돼요? 그 질문 하나로 내 속에서 무언가가 철컥 내려앉았다. 다른 아들들은 돌봄을 걱정했지만 이놈은 돈부터 물었다. 나는 모른 척했다. 뭐 살 만큼은 되겠지. 그 말에 셋째 며느리의 눈이 잠깐 반짝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반짝임을 똑똑히 봤다. 그날 저녁 셋째는 술을 꺼냈다. 아버지, 이런 건 미리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재산 같은 거요. 나중에 형제들끼리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은 부모 걱정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속은 너무도 노골적이었다.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어르신들 연세면 누가 모실 건지도 확실해야 하고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모셔야 할 부모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자산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셋째는 방 배치를 이야기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작은 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생활비는 조금 보태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그 말이 끝났을 때 아내 손이 식탁 아래서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 손의 온기가 아니라 그 손에 담긴 절망이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키운 아들 셋 중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놈은 하나도 없구나. 아침이 되자 셋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한테도 말씀 잘하셔야 돼요. 괜히 오해 생기면 안 되니까.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 집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질 뿐이라는 걸. 집을 나서며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 돈 없어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까지 무시받을 줄은 몰랐어. 그 말이 내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다. 그날 나는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제 시험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셋째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길, 아내와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동안 참고 붙들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유난히 빠르게 느껴졌다. 도시의 불빛, 아파트 숲, 그 모든 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저 그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늙은 철거민일 뿐이었다. 시골로 돌아오자 마을은 이미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 이웃들 집 앞엔 철거 표시가 붙어 있었고 논두렁엔 잡초가 무성했다. 평생 일군 삶이 이렇게 흔적부터 지워지고 있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제야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이며 우는 울음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나는 다가가지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보상금 통장이 든 봉투가 장롱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 아들 셋도 며느리들도 모른다. 우리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큰 돈이 있음에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같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때였다.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어르신, 집에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찬수 엄마였다. 마을에서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사는 쉰을 훌쩍 넘긴 여자. 남편 없이 농사 짓고 일용직 나가며 살던 사람이다. 며칠 안 보이셔서요. 어디 편찮으신 줄 알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괜히 목이 메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찬수 엄마는 부엌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묻지도 않았고 눈치도 보지 않았다. 그냥 늘 하던 것처럼. 아내는 그날 그릇을 들다가 손을 떨었다. 찬수 엄마는 말없이 그 그릇을 받아들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손 힘 약해지셨잖아요. 그 말이 그 어떤 효도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자식들보다 이웃이 더 자식 같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아들 셋을 향한 마지막 미련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줘야 할 때라고. 아직 그 누구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찬수 엄마조차도. 하지만 머지않아 아들 셋은 평생 잊지 못할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아내와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울 만큼 울었고 기대할 만큼 기대했기 때문이다. 대신 아주 차분해졌다. 마치 마음속에서
어떤 선이 딱 그어져 버린 것처럼 사람이 정말 포기하면 분노도 사라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며칠 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 그냥 이렇게 끝낼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렇게 끝내면 저놈들은 평생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먼저 아들 셋에게 전화를 했다. 말은 똑같이 했다. 이제 마을도 다 정리되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 슬슬 재산 정리도 해야 할 것 같다. 그 말 한마디에 새 아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달랐고 동시에 너무도 비슷했다. 첫째는 그럼 변호사부터 알아보셔야죠. 라고 했다. 부모 걱정이 아니라 분쟁을 막는 방법부터 떠올린 말이었다. 둘째는 형제들끼리 공평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목부터 계산하고 있었다. 셋째는 말이 더 빨랐다. 아버지, 혹시 통장 좀 정리하셨어요? 요즘 사기 많아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걱정하는 척했지만 초점은 오직 하나, 돈이 어디 있느냐였다. 며느리들은 더 솔직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혹시 증여는 미리? 요즘 세금이 현금이면 더 편한데.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더 볼 것도 없다. 그날 밤 아내와 나는 장롱에서 통장을 꺼내 처음으로 함께 펼쳐보았다. 숫자는 여전히 컸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그 돈에서 멀어져 있었다. 여보, 이 돈 저 애들한테 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내는 오래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의미 없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잖아. 그 말이 모든 결론이었다. 며칠 뒤 나는 찬수 엄마에게 보건소에 같이 가자고 했다. 허리가 아파서라고 했다. 그날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팔을 내주었다. 보건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벌도 아니다. 이건 가르침이다. 늦었지만 반드시 받아야 할 참교육이다. 그리고 그 참교육은 아들들이 가장 믿고 있던 순간에 가장 조용하게 시작될 예정이었다. 아직 그들은 모른다. 자기들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 곧 깨질 거라는 걸. 아들 셋을 한자리에 부른 건 마을회관이 철거되기 전 마지막으로 빌릴 수 있었던 작은 방이었다. 그곳은 평생 회의도 잔치도 상도 치르던 곳.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자리가 됐다. 나는 일부러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채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많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슬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 아들의 자세가 달라졌다. 허리를 세우고 눈빛이 바빠졌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다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첫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럼 정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잘 모시겠다는 말은 없었다. 방향부터 묻는 말이었다. 둘째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제들끼리 오해 없게 공증 같은 것도라며 말을 받았다. 아직 아무 결정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미 분쟁을 걱정하는 척 몫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셋째는 가장 노골적이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되는지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다.
그래서 나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그래서 오늘 부른 거다. 아들 셋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다. 그 빛은 기대였고 탐욕이었고 확신이었다. 나는 천천히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며느리들까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 재산은 너희 셋에게 한 푼도 가지 않는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첫째가 먼저 말을 더듬었다.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고개를 들고 아들 셋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너희는 우리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 손님으로, 부담으로, 돈으로만 봤다. 둘째가 얼굴을 붉혔다. 아버지, 그건 너무 감정적으로.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끊었다. 감정적이 된 건 우리를 그렇게 만든 너희다. 셋째는 결국 본심을 드러냈다. 그럼 누가 가져가는데요? 그 질문이 이 모든 걸 증명했다. 나는 마지막 말을 꺼냈다. 이 돈은 우리를 부모처럼 대해준 사람에게 간다. 그때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찬수 엄마한테 줬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 중 하나가 말도 안 돼요.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같이 가준 사람, 비 오는 날, 반찬 들고 와준 사람, 돈 없다고 눈치 주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다. 그날 아들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리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자기들이 잃어버린 게 돈이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얼굴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벌이 아니다. 너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수업이다. 그날 이후 아들 셋은 우리를 잃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회의실을 나설 때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다. 붙잡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며칠 뒤 소문은 마을보다 먼저 퍼졌다. 그 돈이 다 이웃한테 갔다며? 자식들 다 놔두고?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아들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건 그 이후였다. 첫째는 처음엔 점잖았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한테 주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요. 부모 걱정이 아니라 자기 손해부터 계산하는 말이었다. 둘째는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그 질문이 가장 비겁했다. 잘못을 묻는 척하며 책임을 줄이려는 말이었으니까. 셋째는 화를 냈다. 아버지, 이건 배신이에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배신이라는 말을 부모에게서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나는 짧게 말했다. 우린 이미 너희한테 버림받았다. 그 말 이후로 전화는 뜸해졌다. 아마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사이 우리는 이주단지 입주를 준비했다. 시골 철거민들을 위해 마련된 곳. 집은 작았지만 햇볕은 잘 들었다.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있었다. 이사 당일 찬수 엄마가 누구보다 먼저 와 있었다.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집에 초록이 있어야 마음이 살아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아들 셋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삿짐이 들어오고 나갈 때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정리됐구나. 며칠 후 며느리 중 하나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아버님.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짧은 문장 안에 너무 많은 변명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부모를 잃지 말아야 한다. 잃고 나서 깨닫는 건 후회가 아니라 벌이다. 그리고 그 벌은 아들 셋에게 아주 길고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었다.